저희 이제 한창 잘 나갈 때는 인턴 있잖아요. 컴공과. 인턴이 정말 10만 불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5년 차 미만은 AI가 다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저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35년 근무를 했고, 가장 직전은 구글에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본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총 16년 반을 구글에서 일하셨는데 2023년 1월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구글 코리아 초창기 멤버였어요. 그래서 10명도 채 안 됐을 때, 진짜 약간 구글에서도 막 엄마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막 진짜 막 정말 A부터 Z까지 막 다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래서 10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이게 같이 컸어요. 구글하고 같이 컸고. 그래서 이제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었고, 중간에 또 마케팅 헤드가, 갑자기 그만두셔갖고, 제가 마케팅도 중간에 한 2년 정도는 같이 했었고,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서 12년을, 있다가, 그래도 조금 본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운이 좋게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정도 있었고, 사실 미국에 갈 때는 저 완전 달달달달 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가 완전 토종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되게 커뮤니케이션 팀이라고 하면 진짜 맨날 말 잘해야 되고, 막 글도 엄청 좀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애들이 원어민 중에서도 말 제일 잘하는 애들, 막 자기들은 숨을 쉬나? 이런 정도 애들과 글을 정말 막 30분 만에 정말 막 두세 페이지를 아름답게 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데인데, 내가 이런 데를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갔고, 우리와 달리 또 잘 적응을 해서 제가 원래 이제 자원에서 갔던 이제 글로벌 미디어 팀, 이 커졌고, 그 다음에, 그럼 너 소셜미디어도 한번 해봐. 그래서 소셜미디어 팀도 같이 안아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되게 걱정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통했는데 미국에서 통하나? 막 약간 자신감이 조금 이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년을 보냈고,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첫 책을 냈었거든요. 약간 뭐 꾸준히 하면, 제가 막 머리가 막 비상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책을 썼고, 그때 이제 제가 유퀴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알아봐 줬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에서는 정점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 이랬는데, 2023년도 1월 20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메일을 보는데, 이제 회사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그 이메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뭐 버그구나. 근데 하고 이제 개인 이메일을 갔더니, 당신 고용에 대한 통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메일 쫙 있는데 오늘부터 너 일이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effective, immediately effective란 말은 지금 당장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이미 제 잡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혀 저는 그걸 생각 전혀 못했던 게 구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16년을 같이 컸고 막 전 진짜 뭐 일요일 밤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월요일 시작하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이 아쉬웠어요. 일을 못하니까. 그럴 정도로 약간 그때는 뭔가 내 직업과 아니면 구글이 약간 내 심장 같았다. 그랬다가 갑자기 그 심장을 떼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처음에는 뭐 화내기 전에 이게 진짠가? 뭐 혹시 이거 메일이 스팸 메일 아니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아니 차도 내가 차야지. 네가 어떻게 나를 감히?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배신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리고선 또 이렇게 좀 우울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뭐 그때 12,000명이 대량 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 팀이 다 날아갔고 그렇게 막 뭉텅뭉텅 날아가서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 뭐 경영 회오라기 때문에 무슨 성과랑은 상관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막 이유를 찾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영어를 못해서일까? 혹시 내가 일을 조금 더 약간 잘했어야 됐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정치를 더 잘해야 됐나 하는 그러니까 나한테 이유를 찾으니까 막 정말 우울해져서 그게 또,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다 또 뭐 주변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레이오프 됐을 때 첫 패키지가 뭐 가장 좋다더라, 뭐 빵빵하더라. 그래서, 아이, 그래. 어차피 직업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그만둘 거를 그냥 뭐 일찍 그만뒀고 또 뭐 돈을 좀 받았으니 뭐 편안하게 좀 쉬라는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타협이 온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그게 금요일 날 통보를 받고 일요일 저녁 밤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았는데 왜 제가 회사 가는 거 되게 좋았다 했잖아요. 어떤 순간이 좋았냐면 일요일 밤에 이렇게 칼렌더 쫙 보면 그 주에 칼렌더 쫙 나요. 근데 막 미팅이 다닥다닥 있는 게 너무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가치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뿌듯하거든,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칼렌더를 들어가려니까 회사 칼렌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심지어 저는 완전히 그 혼연일체처럼 개인적인 칼렌더도 다 회사 칼렌더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개인 칼렌더 갔더니 텅 빈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꾸로, 어머, 나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아무도 안 되나? 나는 가치가 없나? 소용이 없나? 아무한테도 환영을 못 받네? 막, feel rejected, 막, 거절당했네? 막, 이게 너무, 정말 너무 우울하고, 내 가치가 없었다는 거가 진짜 바닥으로 내 자존감을 떠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내린 처방이 뭐냐면, 빨리 이 칼렌더를 채워라. 바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럼 바쁘게 뭐로 만들지 해서 평소에 왜 하고 싶었던 거를 막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트레더조에서 일하기, 미국 슈퍼마켓인데 뭐 바리스타 되기, 운전사 되기, 그다음에 이제 저 바텐더 되고 싶었거든요. 바텐더 되기, 그다음에 그 인앤아웃 버거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서 인앤아웃 버거 드라이버스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막 이게 착 차고. 막 그걸 적는데 그 적는 것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와, 이거를 빨리 하나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원서를 트레더조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쓰면서,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보통 고졸이시기 때문에 막 대졸에다가 대학원도 막 여러 개 나오고 뭐 구글 임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난하냐 이러고 안 뽑을 것 같아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프린트를 해갔어요. 이력서를. 그래서 내면서 나 정말 오고 싶다. 나 레이오프 됐고 여기서 일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주에 인터뷰를 보고 면접을 되게 까다로워요. 2번의 면접 보고 그리고 열흘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 칼렌더를 채우고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뭐 12시간, 그 다음에 20시간 이렇게 시작했고 하다가 좀 자신감도 붙어서 이제 리프트라고 우리나라가 뭐 카카오 택시 같은 리프트를 운전했고 그 다음에 또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고양이 돌봄 서비스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밤에는 이제 한국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고 그렇게 막 제 시간을 정말 촘촘히 채웠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생각에 빈틈을 주면 정말 내가 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우울해지고서 정말 빈틈을 주지 말자 해서 진짜 막 잠자는 거 빼놓고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운동하는 시간 항상 빼고 주말 되면 뭐 백패킹 가고 등산하고 놀 때는 확 노는데 일할 때는 진짜 완전 올인해서 일을 해요. 예. 가장 먼저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30년간 펜대만 잡던 분이 20kg 감자 박스를 드는 육체 노동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제가 이력서 내고 인터뷰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유니폼 받아오고 이럴 때는 와, 근데 속으로 로이스 참 멋있다. 네가 이렇게 레이오프 됐지만 이게 좌절하지 않고 바로 다음 행보를 하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첫날이 이제 1월 31일 날,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날, 레이오프 되고 열흘째 되는 날 제가 첫 출근했는데 이제 이 이름표입니다. 이 이름표를 달고 이제 유니폼을 입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새벽에 출근을 전 아침 파티여갖고. 근데 이제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거든요, 매장이. 매장 앞에서 섰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착착착착 그 활동 사진처럼 지나가는 거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유퀴즈 나갔던 게 떠오른 거예요. 아니, 네가 괜히 왜 유퀴즈 나가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근데 네가 마트 아줌마가 됐다고 뭐 구글 임원 됐네 뭐 유퀴즈 나왔네 책도 쓰네 하다가 뭐 꼴 잘 됐다 뭐 레이오프 되고 그게 너무 진짜 그게 너무 그래서 괜히 유퀴즈 나갔다 내가 그런데 안 나갔으면 내가 뭐 마트 아줌마 되든 뭐 하든 아무도 관심도 없을 텐데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체면 같은 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체면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마트 아줌마 되나? 막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걱정은 제가 여태까지 우리는 보통 이제 직장이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의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매장에서 육체노동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랑 교육 수준 다르고, 예,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히스패닉계가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잘 동화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됐었고, 세 번째는 이 육체 노동이 맨날 우리 이렇게 키보드만 치고 제가 뭐 나름 운동을 해서 이렇게 전완근이 이렇게 합니다. 전완근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그 육체 노동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됐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서 일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래카트에 이제 딸기 박스가 이제 이렇게 켜켜이 한 20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반하는데 제가 이 중심 이동을 잘 못해서 진짜 그 완전히 다 엎어서 매장이 쫙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날 들어온 딸기 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막, 어머, 이거 얼마야? 그리고, 나 이거 시급에서 까면 이거 며칠짜리야? 막 이런 거 생각 들고,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딸기를 오늘 팔 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어떡하지? 근데 막 매니저랑 막 동료들 막 달려더니만, 로이스 괜찮아? 안 다쳤어? 그걸 더 염려하는 거여서, 아니야, 나 괜찮은데 저 딸기 어떻게 저거 오늘 들어온 거 다 안 돼? 그랬더니, 딸기 내일 또 들어와. 고객들은 내일 또 오면 되지. 야, 너가 안 다쳤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막 다 치워줬어요. 뭐 5분 만에 쫙 이제 치워줬는데,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됐는데, 이제 저는 완전히 또 막 풀 죽었죠. 나 진짜 맨날 팬쟁이만 하다가 이게 육체노동 안 되나? 근데 동료들이 옆에서 이렇게 둘러앉아갖고 그런 거야. 야, 로이스, 넌 딸기 엎었지? 나는 올리브유를 엎었어. 그리고 어떤 집, 나는 피자 소스를 엎었어. 야, 그거 올리브유, 그거 정말 닦아도 안 닦이고 그 피자 소스 냄새가 장난 아니야. 막 자기의 그 실수담을 막 공유해 주는 거여서 여긴 진짜 물론 구글도 굉장히 좋은 문화였는데 또 다른 조직 문화가 있고 정말 사람 냄새가 난다. 잘 왔다. 그리고 좀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큰 에피소드고 또 하나는 약간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현타와 이렇게 깬 모멘트는 구글 그러면 완전히 막 다 디지털 막 효율성이잖아요. 뭐 얼마의 모든 거는 다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률, 그 다음에 뭐 전환율, 그 다음에 구매율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막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뭐 효율성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랬는데 이제 갔는데 이제 첫 주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 과일을 쌓는 일이에요. 뭐 사과를 쌓고 뭐 가지를 쌓고 근데 이제 피망을 쌓는데 피망이 막 색깔별로 초록, 빨강, 주황, 노랑인데 이걸 막 예쁘게 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쌓으라니까 쌓는데 이거 3시간을 쌓는데 싸면서 막 그런 거 일단은 너무 아깝대 내 시간이. 물론 시급은 받지만 이거 어차피 사갈 건데 뭐 이렇게 쌌나. 근데 저가 싸지만 다른 애들은 사과 싸고 어떤 애는 뭐 그 아보카도도 쌓고 막 싸요. 그럼 아침 내내 모든 사람이 다 쌓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보는 건 뭐냐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층층층층 쌓였으면 사람들이 하나, 두 개만 살 거를 4개를 다 사는 거야. 초록, 빨강, 주황, 노랑. 저도 사실 잡채할 때 초록하고 빨강만 살까 하다가 너무 예쁘니까 다 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이게 되는구나.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차곡차곡 있으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안 빼가고 위에서 하나씩 갖고 가요. 그래서 상처가 덜 가요. 근데 원래 신선식품이 폐기율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값받다, 좀 비싸게 받다, 제값받다 떨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갖고 갈 정도로 진짜 상처가 되게 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문이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다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효율성이어서 내가 구글에서 맨날 생각했던 효율성하고 다르구나 해서 약간 확 제가 깼던 그런 모멘트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이나 스타벅스 바리스타로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경험이나 교훈도 공유해 주신다면요?
그 운전하면서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왜 제한된 공간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갇혀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피디님도 그렇겠지만 왜 운전사랑 대화가 되면 정말 별걸 다 얘기해. 가족한테 얘기 안 할 것도 다 얘기해. 왜냐면 다시 안 만나니까. 그래서 그 운전사와 고객과의 그 대화가 어떨 땐 진짜 딥하게 가요. 근데 제가 뭐 여러 고객 다 되게 많이 생각나는데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간호사 제복 같은 걸 입었어요. 남자인데 왜 치과 같은 데 가면 그런 제복을 입어서 태우고 제가 그래서 너 널스냐고 했더니 자기 간호학교 약간 학원 같은 데 다닌다고. 그래서 어머 너 학원 다녀? 그랬더니 너는 그래서 그럼 간호사 될 거야? 이제 물었더니 걔도 이제 막 터놓는데 대학을 졸업했대요. 근데 영문과를 졸업했대요. 미국인데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잡이 없다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왜 문과가 나와서. 그래서 막 부모님들은 기대가 너무 크고 부모님이 한쪽에 아시아 계셔갖고 왜 잔뜩 그 왜 자식한테 거는 기대? 근데 자기는 잡을 못 잡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잡을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게 간호사일 것 같아서 지금 학원 다니는데 내가 간호사의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몰라서 지금 뭐 몇 주 과정을 먼저 듣는다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저 모르는 사람에 터놓는데 저는 또 그 나이 또래 아들이 있어서 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그래서 그렇구나 너 진짜 부모님이 그렇게 기대하면 진짜 힘들겠다는데 걔가 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와, 진짜 정말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러면서, 너 부모님이 너 기대하는 거,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너가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간호사 한번 해보고, 정말 간호사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서 또 저희 애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애도 음악을 전혀 자기가 음악의 탤런트가 있는 줄 몰랐다가 음악의 탤런트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AI가 음악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자죠. 막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애 얘기를 해주면서 야 인생이 요새 100살까지 산다는데 야 뭐 너 탤런트를 바로 발견하는 게 그게 좋겠냐? 정말 그냥 천천히 그렇게 생각해라고 그게 정말 자식하게 얘기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 바리스타 얘기할게요. 바리스타는 완전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약간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구나를 제가 발견한 게 이제 바리스타인데 사실 뭐 커피가 우리나라는 뭐 따아 아니면 뭐 바닐라 라떼 요 정도인데 미국은 정말 메이크 유어 온 드링크여갖고 정말 뭘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오더를 받으면 막 자자자자 해갖고 저 이렇게 길게 컵은 요만큼이 오더 길이는 이렇게 길 정도인데 첫 주문이 예를 들면 바닐라 라떼인데 그냥 바닐라 라떼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두는 카페인과 디카페인을 반반 섞어줘. 이런 것도 있고 휘핑크림을 보통 위에다 넣는데 아래도 깔아줘. 이런 것도 있고 맨 처음에 또 140이라 해서 140? 140? 이게 뭐지? 온도를 140도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한 65도? 뭐 60에서 70도 사이? 그러니까 뭐 따끈해서 확 먹을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하니까 그리고 뭐 그 시럽도 위에다 이렇게 해달라면 위에 껴얹잖아요. 근데 그거를 라인더 컵이면 컵 안쪽으로 막 이렇게 그 캐러멜 시럽을 넣어야 돼요.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 그러냐고. 근데 한국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바리스타들도 되게 이제 지루하니까 그런 걸 뭐 나빠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영어도 이렇게 알아듣기도 힘든데 그 주문 너무 복잡하니까 또 저는 막 좀 손이 느려서 천천히 하면 막 19살 슈퍼바이저 막 저기서 째려보지 막 그럼 또 막 달달 떨리니까 또 더 안 되고 그게 1년을 지냈는데 이게 안 늘더라고요. 저는 좀 6개월 지나면 늘 줄 알고 I'm sorry, I'm slow because I'm new 이랬는 게 3개월도 똑같은 말하고 6개월도 똑같은 말하고 막 10개월 지나 똑같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1년 딱 채우고 모든 거를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다 해서 정말 내려놨어요. 그래서 딱 1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가족 중에 제가 이렇게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방송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 남편은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하는 건 좋지만 왜 굳이 구글 디렉터로 남지? 사람들은 다 마지막 타이틀만 기억한다. 왜 장관으로 끝나면 장관님만 부르고, 그쵸?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면 그냥 다 대통령님 부르잖아요. 그 부사장으로 끝나면 부사장이고. 근데
굳이 왜 너는 알바생으로 끝내냐. 그래서 되게 싫어했고, 또 힘드니까. 근데 이제 아들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은, 엄마가 이런 걸 정말 새롭게 하네. 그래서 저 놀러 왔을 때도 저 막 마트에서 일할 때 와서 사진 찍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좀 다른데 아마도 저희 남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관료주의고 남성 중심적이고 타이틀 위주의 그런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잘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되게 정말 쿨하게 받아들여줬어요. 예, 그래서 엄마,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대학교 때 그런 아르바이트를 더 했기 때문에 제가 맨날 물어봐. 야, 저 서빙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팁은 얼마 받아야 돼? 막 이런 거. 야, 팁 안 주면 어떻게 돼? 막 이런 것들 물어보고. 많은 분이 구글 임원의 연봉을 궁금해합니다. 솔직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연봉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샐러리, 그냥 월급, 연봉이라는 게 캐시로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그 해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캐시 보너스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정말 우리 회사가 갖고 갈 탤런트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식으로 줘요. 그래서 주식은 2년 내에 이렇게 왜 분할해갖고 이제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현 차익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는데 이 캐시 보너스와 주식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구글 디렉터가 얼마다라고 딱 하기가 어렵고 또 개발자랑 또 개개인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얘기를 안 해서 제 연봉을 까면 또 제 거만 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각만큼 아마 샐러리만도 다른데 연봉과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주식이 사실 가장 큰 다름을 만들어요. 왜냐면 주식을 받을 때는 사실은 그 값을 받지만 지금 구글 주식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받았을 때보다 진짜 뭐 5배? 뭐 이렇게 오른 거예요. 미안.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 당시는 별 돈이 아니었는데 너무 그 가치가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환산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주식 가치가 그렇게 세진 않는데 그걸 물론 이제 필요할 때 파는 건데 지금 주식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AI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거죠. 저한테는. 구글의 내부 분위기나 직원들이 정말 똑똑하고 스펙이 좋으신 분들인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구글에 16년 있었잖아요. 정말 5년 때부터도, 와, 내가 지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못 들어오겠다 할 정도로 점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근데 되게 달랐던 거는 왜 우리가 보통 저는 그 전만 해도 인간은 두 가지 부류다. 하나는 똑똑하고 싸가지가 없거나, 예, 근데 하나는 착한데, 일은 잘 못하거나. 근데 구글 들어오니까, 진짜 똑똑한데, 인간성 되게 성숙돼 있고, 영어도 심지어 잘해. 막 진짜, 그래갖고,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어떨 때는, 왜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약간, 정말 잘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혹시 내가 누굴 속이는 게 아닌가? 혹시 이게 탄로날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가면 증후군이 저도 있었지만 사실 구글에 물어보면 정말 대다수가 다 그렇게 있대요. 내가 남들한테 탄로나지 않을까? 근데 똑똑해도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해요. 그런데 되게 좋은 거는 이 사람들이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막 남을 비판이 아니라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그게 좀 달랐던 거. 그래서 똑똑은 하고 성숙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팅에 가면 정말 저 사람은 숨단신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좀 잘 표현하려고 하고,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사실 100을 갖고 있으면서 150이 있다고 아니면 200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잘난 척하는 거고 과시욕이고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다니다 보면 100이 있으면 그래도 100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100이 있는데 80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너무 겸손해서.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배운 거는 100이 있으면 100이 있다고는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건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으니까 저희 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저희가 AI 어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AI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근데 저 친구도 사실 저랑 백그라운드 비슷해요.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저널리스트였거나. 근데 어떤 친구는
뭐 게임을 이미 만드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하는 AI는 내가 외워서 하는 AI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스페셜티가 하나씩 더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요것만 배우는데 얘네들은 항상 다른 격가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 저는 그러니까 똑똑한 그 도메인에서 제 영역에서는 비스슨한데 그거는 얘네들 엑스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만 해도 그냥 힘들어져서 꽁무니가 힘든데 얘네들은 어떻게 다른 거를 할 시간이 있지?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해도가 저보다 높으니까 더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에는 하버드에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하버드 영문과랑 그 저널리스트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 주눅이 드는데, 걔네 집에 같이 놀러 갔거든요? 거기서 피아노를 즉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공부도 잘하는 애가 피아노 저거 수준급으로 이렇게 막 재즈를 즉흥 연주하는데, 그러면 진짜 막 좀 주눅이 들죠. 구글에서의 피드백 문화는 어떤가요?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피드백이 동료가 줄 수 있고 이제 상사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피드백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 느꼈던 거는 인스턴트. 그러니까 그 일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너 잘해봐. 왜 이렇게 못해? 리포터 다시 해봐.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수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내 일에 대해서 피드백이지, 나를 이 사람이 뭐 챌린지하는 게 아니다 하고 구분을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저는 뭐 비원어민이니까 제가 뭐 이메일이나 리포트를 쓰면 저는 이미 이제 얘기를 해놔요. 혹시나 내가 이메일 썼는데 정말 크리티컬하게 뭐가 문법이나 뭐가 틀리면 얘기해달라 그러면 정말 저한테 와갖고 얘기해준 친구도 있고 뭐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사실 그때는 브라운백 런치 한다 그런 걸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이제 브라운백 런치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배우는 세션을 갖는다 해서 봤는데 그 브라운백이란 말을 안 써야 된대요. 미국에서는. 그게 예전에 이제 인종차별 할 때 이 친구가 예를 들면 흑인종인 블랙인지 아닌지를 구분했던 게 브라운백에 그 봉투 갈색 봉투를 넣고 이거보다 어두우면 피부가 흑인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브라운백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니까 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 아는 사람이 친구가 원어민인데 와서 로이스 나는 네가 이거 일부러 한 거 같진 않고 아마 몰라서 쓴 것 같은데 우리 이 말 안 써. 이 말은 이러이런 역사적인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고마운 거예요. 그게 저를 막 크리티스하고 막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리고 그 얘기를 즉각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지 그게 막 고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는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인텐션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고 받는 사람도 성숙되게 그게 뭐 창피함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뭐 나를 도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고치면 좋겠구나 해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좀 성숙돼 있는 것 같아요. 일잘러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1대1 미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1대1 미팅을 서로 알아가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영어로 How can I help you? 뭐 이렇게 하거든요. What can I help you? 그래서 그 접점을 상대방이 도와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일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니? 이런 거기 때문에 1대1 미팅을 뭐 요새는 사실 혼자 일해서 잘할 수가 없어요. 다 협업해야 되니까 다른 부서 아니면 자기 뭐 상사뿐만 아니라 자기 팀의 동료 1대1 미팅을 좀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의 일을 더 수월하게 해줄까? 빛나게 해줄까? 이렇게 해서 1대1 미팅 좀 많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제 구글에는 피어 보너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남을 칭찬하는 걸 이렇게 정말 한 줄을 올리면 돼요. 유피디님이 인터뷰가 있는데 질문지를 너무 세세하게 잘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한 줄 쓰면 그냥 회사에서 10만 원이 꽂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돈도 뭐 물론 좋지만 사실 제가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이메일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 이메일 쓸 때 그게 메일을 쓰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 그 칭찬받는 사람의 매니저와 제 매니저한테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 로이스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아, 로이스가 인터뷰를 했네? 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PR이 상대방 칭찬이지만 내 PR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서 내 상사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저 친구는 이걸 도와준 거니까 또 저 친구 상사한테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친구랑 일을 하려면 내가 부탁하면 안 해주겠어요? 더 잘해주겠죠? 그래서 이건 자기 일도 알리면서 앞으로의 협업자도 더 일구는, 그래서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회사 안에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16년 있으면서 이 몇 명을 칭찬했나 했더니 300명 넘게 이런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를 정말 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추천드려요.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하신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물론 이제 구글은 이제 미국계 회사여서 영어가 되게 중요한데, 뭐 지금은 사실은 스타트업도 그렇고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영어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정말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영어에 전 정말 올인했어요. 지금도 저는 하루에 1시간씩 튜터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 매일 1시간 이상 걷거나 뛰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고 있고, 근데 영어가 정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기회의 문을 그게 열어준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목숨 걸고 저도 했고, 모든 일잘러들한테 저는 영어가 정말 중요하다. 그것만큼 더 큰 노력 대비 투자 이익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성 같아요. 제가 구글 본사 갈 때 제가 팀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이메일로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생짜로 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90일 안에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90일 동안 1대1 미팅을 100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알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너는 어떤 일을 해? 내가 어떤 일을 해줬으면 네 일이 좀 더 돋보이겠어? 쉬워지겠어? 이렇게 접점을 찾아가면 사실은 나중에 이메일을 뭘 부탁해도 한 번 만나봤던 사람들은 부탁을 해도 노를 못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은 바쁜데 뭐 다다음 주는 어때? 아니면 내가 지금 바쁜데 내 제니를 좀 소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도 안 만나봤던 사람은 그냥 너무 바빠. I'm sorry. 그게 딱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미팅을 한번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런 적극성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일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구글 본사에 갔던 게 9월 달이었거든요. 2019년 9월 달에 갔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저희 코로나가 돼서 이제 그 재택근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모든 직원들이 뭘 어떻게 될지 우왕좌왕한 거예요, 미국도.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모든 미팅을 그럼 빨리, 제가 기자들 만나보니까 기자들도 취재원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만 해도 줌이 이렇게 막 크기 전이어서 온라인으로 시프팅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빨리 온라인 미팅 해야지 하고, 기자들 미팅도 바로 온라인으로 했고, 기자간담회도 바로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가장 페인 포인트가 뭐냐면, 취재원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취재원들을 구글에서 예를 들면 뭐 AI도 이미지 전문가, 뭐 음성 번역 전문가, 아니면 뭐, 로봇 전문가, 그거를 다 전문가를 다 섭외를 해서 매달 교육 세션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구글은 이제 구글 미트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화상으로. 근데 이제 다 재택근무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 약간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막 10회짜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롱텀인데 이걸 딱 하고 제가 이제 제가 담당자는 제가 다 아니고 담당자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떨 때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훅 들어오면 약간 샘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모든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오렌지 해줄게. 이거 오렌지. 그래요. 그거를 쫙 진짜 정말 1년 반 동안 그걸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코로나 들어가기 전에 90일 동안 100명 만나기 프로젝트 안 했다면 이게 그렇게 바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일이 너무 수월했어요. 자식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핵심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희 애한테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금부터 엄마가 아니야. 지금부터 난 인생 선배야. 커리어 선배야. 근데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계속 배워라. 계속 배워라. 사실 지금 뭐 AI가 나오면서 계속 돼서 뭐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든 배우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배워라. 저도 그래서 대학원을 5개나 다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스펙을 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 일이 필요하면 배우고 저때 저 일이 필요하면 배우고 지금이야 뭐 인강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대학원밖에 없으니까 대학원을 그렇게 다녔고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라. 이게 열심히 일하면 알아주겠지 절대 몰라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을 일하면 200을 일했다라고 거짓말 치거나 과시하지 말고 100을 일하면 100을 일했던 거는 이길 하라. 그래서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료나 상사한테 1대1 미팅 많이 하라고 해요. 1대1 미팅에서 자기가 하는 일 알리고 아이디어도 구하고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예.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구글 다닐 때까지 뭐 그 전 직장도 제가 직장을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나 이꼴 직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장이 저의 껍데기였고 포장이었고 레테르 라벨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구글 디렉터라는 명함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저를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어떤 조직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직장이 계속 죽을 때까지 다니지는 못할 거고 뭐 또 여러 가지 요새는 계획하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AI 때문에 또 아니면 뭐 경영 효율화 때문에 해서 그랬을 때 나를 그런 직장을 떠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나 자신을 자꾸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 은퇴 이후도 우리가 뭐 파이어족이라 해서 뭐 빨리 은퇴해야지 돈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실 갑자기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채우던 것이 없어지면 아까 왜 제 칼렌더 텅 비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나? 내 존재감? 나는 쓸모가 없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줄 수 있는 거를 자꾸 찾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나의 열정 포인트가 어디 있나?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아마존이 AI를 통해 60만 명을 해고하는 시나리오가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구글 임원으로 계시면서 느끼셨던 AI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진짜 피부로 많이 와 닿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레오프돼서 나왔을 때 2023년도에 2022, 2023년도는 정말 그때도 빅테크들이 대량 해고를 했어요. 뭐 HP 10,000명, 메타 10,000명, 또 10,000명, MS도 10,000명, 뭐 트위터는 사실 80%를 줄이기도 했고 그때는 경영 효율화 때문에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뽑아놔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게 이제 지적이 돼서 그래서 그때 이제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을 반복적인 일이랄지 기계적인 일을 AI가 대체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AI 때문에 사실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안 뽑아요. 예전에 저희 진짜 한창 잘 나갈 때는 인턴 있잖아요. 컴공과 인턴이 정말 10만 불 이상 받았어요. 네, 인턴이 연봉 인턴이.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버클리 뭐 좋은 데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지금 주니어 예를 들면 5년 차 미만은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은 예전에는 주니어를 뭐 5명을 데리고 일을 했으면 지금은 AI가 그 밑에 일을 해주고 이 팀장은 이 AI한테 일을 잘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프롬프트 잘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팀장이 되게 중요해져서 그래서 이 엔트리 레벨, 주니어 레벨을 되게 안 뽑아요. 그래서 일단은 잡 잡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컴공과를 간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정말 100% 취직이었지만 취직이 안 되고 있죠. 그게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팀장의 이 업무 부담이 되게 커졌다. 그러니까 팀장들은 많이 뽑아. 팀장에 대한 리드는 필요해. 왜냐하면 AI를 잘 활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5명의 엔지니어가 있다면 자 이렇게 야 회의라고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2,
2박 3일을 막 해올 거예요. 그럼 이제 팀장이 이렇게 피드백을 줘. 그럼 이거 해보자. 근데 지금 AI는 자, 이거 해보자 하고 딱 줘. 바로 해와. 그리고 팀장 또 리뷰해야 돼. 또 줘. 바로 해요. 그러니까 일이 업무량이 뭐 5배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제 동료들은. 그러니까 팀장은 업무 과로가 돼서 요새 왜 뭐 실리콘밸리가 그 966이라 하나? 9시 시작해서 6시까지 일하고 일주일에 토요일까지 뭐 6일 일한다 해서 966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일의 그 농도가 되게 세졌고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게 이제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또 궁금은 한데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을 그렇게 안 뽑으면 사실 이 팀장이 계속 팀장 역할을 할 수 없죠. 이 사람들 나이가 들을 테니까 주니어를 키우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키워서 팀장 역할을 할 것인지 그다음 이제 AI가 물론 그렇게 일자리를 이제 뺏어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가 저 부가가치 그 일 AI가 해준 거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 더 다른 고부가가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더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특히 미국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나요? 예, 예. 저도 이제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주니어 레벨은 굉장히 이제 지금은 AI가 많이 대체를 하니까 이제 좀 우윗급만 많이 뽑게 되고 예, 양극화가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계속 천년만에 똑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워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 쪽은 업무 강도도 훨씬 심해지고 연봉도 더 높아지나요? 연봉이 뭐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구글 같은 경우 뭐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농도가 높아졌다 해서 연봉이 더 세지지는 않았을 거는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예전에 사실은 너무 많이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보통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되게 이제 약간 짜게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또 호황기이기 때문에 더 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을 한 만큼 그대로 더 올라갔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미국이 정말 대한민국보다 해고가 훨씬 쉽나요? 그쵸. 일단은 이제 해고의 정리해고의 유연성이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하면은 덧붙기도 해요. 그것도 좋은 거죠. 필요 없을 땐 좀 다운사이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빠릇빠릇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법제, 노동법도 있고, 조금 더 느리고, 뭐 또 기술이 좀 덜 들어간 곳은 우리보다 또 더 느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뭐 OECD 그 AI 노동력 리포트를 우연히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AI의 임팩트를 뭐 덜 받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AI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AI를 뭐 개발자만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계속 업데이트를 본인이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도 공감이고,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는 거는 AI가 해줄 수 있지만 방향성은 사실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윤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는 게 더 좋을지 그런 걸 좀 크게 대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공감 능력과 그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계속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소양 이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트레이더조에서 일하고 1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은 육체 노동을 했잖아요. 제가 사실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뚱아리로 먹고 살았어요. 저는 제가 그때 번 돈은 그걸로 제가 생활비 다 썼고 해서, 근데 이 몸뚱아리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게 제가 해왔기 때문에 왜 어떨 때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PD님한테 노트북 뺏어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1년 반을 노트북 없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없이 내 몸뚱아리로 살았고 내 몸뚱아리로 생활비를 벌었다라는 게 너무 큰 자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몸뚱아리를 한번 사용해서 일해보세요. 뭐 한 2시간이라도 내 몸에 의지해서, 몸뚱아리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몸뚱아리를 할 수 있는 거가 또 AI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한번 뭐 카페에 2시간 일을 해도 좋고 아니면 봉사를 해도 좋고 몸을 써서 한번 해봐라. 몸뚱아리를 쓰면서 자신감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로 대체가 된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그만뒀을 때는 챗GPT가 막 활성화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 동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 커뮤니케이션 팀도 많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자료 쓰는 거. 저희는 사실은, 뭐, 입장표명서, 포지셔닝 페이퍼 이런 거 많이 써야 되고, 블로그 쓰고, 보도자료 쓰고, 물론 그걸 설득하고 포인트를 잡는 거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많은 부분을 이게 AI가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3명이 필요할 거가 사실 1명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하고 이제 대면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리포트 만드는 것도 어떤 행사를 했다 그러면 짝짝짝 넣으면 얘가 쫙, 요거 요소 해. 그러면 리포트 만들어지고. 옛날에 사실 하나 뭐 큰 행사하게 되면 리포트 쓰는데 한 3박 4일 걸려요. 왜냐면 너무 잘하고 싶고, 사진도 넣고, 막, 그러면 사진도 이제 플래시로 만들고, 플래시가 아니라 동영상처럼 만들면, 저희가 또 편집 인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하게 되면 또 시간 걸리는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포트도 금방금방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하는 곳도, 그래서 많은 임팩트가 있어서, 또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결국 AI가 들어오면서 어떤 능력이 가장 중요해졌나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팀은 메시지를 일단 개발하는 거니까 메시지 개발은 저희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은 딱 기계적으로 뭐 A를 넣으면 10을 넣으면 20이 나와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왜 스토리가 스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가. 근데 스토리를 발굴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실시간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하면은 그게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은 뭐 청각 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통역도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이거는 실시간으로 자막도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해서 뭐 언어가 달라도 아니면 잘 못 알아들어도 있습니다라고 이런 기능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구글에 다닐 때 이 구강 구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beautiful 그러면 이렇게 구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나름의 이 발성의 규칙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지. 그냥 외국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해서 그분은 하지만 알아듣는 거죠. 대화가 되는데 그때 이분이 자기가 난생 처음 손녀랑 대화를 했대요. 실시간으로. 그때 그분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AI가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개발을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성적이고 공감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계속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전달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 않을까. 물론 요거를 나이스하게 정리해봐라고 제가 말을 한 다음에 정리는 뭐 AI가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AI는 대답은 잘하지만 질문을 못한다. 그러니까 질문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사람이 가져서 좋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해야지 좋은 답이 온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 조 등 미국의 마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대형마트들과 이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이 안 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 다 동일해요. 백화점 미국도 메이시스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거의 많이 줄이고 있어요. 블루밍데일 백화점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마트로 얘기하는 월마트, 뭐 세이프웨이 매장 수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근데도 잘 되는 곳이 코스코랑 트레더조예요.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 수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레더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했을 때가 그 2년 사이에 500개 매장에서 600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마트나 이런 정말 유통 대형마트 매출액도 줄고 있고, 편의점도 아마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단위 매출액도 되게 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유통의 위기는 미국이나 여기나 똑같은데, 코스코나 트레더조가 잘하는 거는 차별성이 확실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트레더조 같은 경우는 차별점이 지금 클릭 하나면 쇼핑할 수 있는 이 세대에 아마존이 평정했잖아요, 미국도. 근데 트레더조는 오프라인 매장만 있어요. 온라인 매장이 없어요. 배송 배달 안 해요. 그 다음에 멤버십도 없고
할인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애 주차장도 없어. 근데 불편하게 버스 2번 갈아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매장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 사냐? 여기는 여기 나름의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클릭해서 살 수 있어도 사람의 이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사실 우리나라 성수동 팝업 스토어 엄청 난리잖아요. 그게 왜 가겠어요? 그 경험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산다라는 그 소유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그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트레더조는 좋은 제품도 주지만 그 사는 과정을 주는 것 같아요. 가면은 제가 사실 트레더조에 일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경우가 제가 고객이었거든요. 단골 고객. 제가 이제 달걀을 사러 갔는데 달걀이 이렇게 카톤에 들어있어요. 저도 달걀 살 때 열리니까 깨진 거 있나 살펴보고 깨진 거 없어서 하고 이제 계산대 왔는데 여기는 이제 계산원이 다 이렇게 스몰톡을 해요. 막 안녕 인사하고 오늘 어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사면 너 깨진 거 확인해 봤냐 물어요. 깨진 거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let me see 그리고 자기가 또 봐. 그리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금 같네 기다려 바꿔줄게. 그러니까 나도 봤는데 나보다 더 까다롭게 고르는 거예요 계산원이. 제가 어떨 때는 감자 이렇게 계단 감자를 하나씩 사는데 이렇게 보더니 뭐 흠집 났네. 내가 흠집난 거 알았어? 그래서, 아니 몰랐어. 기다려. 바꿔다 줄게. 그러니까 고객보다 더 까다로운 계산원인 거예요. 맨날 이렇게 웃고. 그거를 경험하면 정말 하트 뿅뿅인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여기 정말 매일 출근했어. 그러니까 오늘 장을 일부러 한꺼번에 안 보고 오늘 당근 사고 내일 호박 사고 그 다음날 감자 사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정이 있고 그 너무 경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트레더조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 AI 시대 때 효율성이 시대 때 정말 다르게 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접점이 필요하고 이런 경험이 중요하고 그 미국에 가면 트세권이라고 불러요. 트레이더조가 가까이 있는 곳. 그래서 저는 트세권에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트레이더조 가까이 집을 구해서 걸어도 정도? 뭐 차 타면 1분도 안 걸렸고 그래서 정말 아주 단골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때 더 자주 갔고 왜냐면 사람을 거기서밖에 못 만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레이오프 되고 나서 너무 궁금했던 게 아니 다른 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기다리고 바로 갔거든요. 그 주변에 1분 거리에 월마트, 세이프웨이, 뭐 홀푸드, 타겟 다 있어요. 근데 트레더조만 줄 기다려서 30분 기다려지만 들어갔거든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면 왜 트레더조만 사람들이 기다려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이오프 되고 그거를 안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거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반 마트와 달리 트레이더조는 감자를 어떻게 판매하나요? 일단 2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감자를 플라스틱 백에 파운드당으로 팔아요. 파운드 백으로, 뭐 2파운드, 5파운드, 아니면 무게로 달아서. 근데 트레더조는 개당 가격이 있어요. 왜냐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파는 게 여기가 많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진열을 항상 아침에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고, 쌓으면서 뭘 보냐면 흠집난 걸 다 내려놔, 골라내.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 조금 흠집난 건 돌려놓고 싶어. 솔직히 고객이 안 보게. 근데 매니저가 그거 다 걷어내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베스트를 고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친절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가면은 예를 들면은 뭐 참기름을 찾고 싶어. 근데 참기름이 거기 약간 매번 자리 이동을 해요.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것도 하나의 거의 마케팅 전략인데 참기름 맨날 갔던 곳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른 곳에 거기 다른 게 있어.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참기름 어디 있어? 그러면 옆에 막 진열하던 직원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그럼 직원들이 제가 막 진열하다가 딱 그걸 놓고, 같이 가자. 내가 찾아줄게. 같이 가면서, 너 참기름 뭐에 먹으려고? 그래. 나는 뭐 국수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 국수, 어떤 국수 써? 그래서, 아니, 난 지금 한국 국수 써. 그런데 제가 매장 직원일 때, 한국 국수를 써보는데, 이거 스파게티 얇은 거, 이걸 한번 해봐. 이것도 된다? 근데 스파게티가
뭐 89센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되게 싸요. 한국 국수보다 3분의 1 가격이다.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맛 괜찮아. 그러면 그 친구가, 그 고객이 그것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랑 고객과 이 직원이 진짜 같이 가고, 그리고 직원들 수가 다른 매장도 뭐 되게 많아요. 다른 데는 우리나라 대형마트 가서 뭘 찾으려고 질문 있을 때 직원 찾으려고 없어요. 아무 알 가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직원들이 낮에 일하거든요. 그러면 막 치이는 게 직원들이에요. 그럼 직원들은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저도 이제 땡땡소에 가면 일하시면 되게 친절한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수혜 공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57번이에요. 이래요. 왜냐면 그분을 말 시키는 게 너무 싫어서, 혹시 대화가 길어질까봐 너무 정확은 해. 17번 가보세요. 뭐 이렇게. 근데 트레이더조는 정말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진열해요. 혹시, 그리고 막 하이 하면서. 근데 왜냐면 얘기하면서 접점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똑같은 감자를 사도 트레이더조로 가는 거예요. 단위 평당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거의 제곱피트인데, 평당 단위 매출액이 다른 데보다 3배가 높아요. 여기는 제곱피트당 평당 제곱피트 면적당 2,100불이거든요. 다른 데는 뭐 6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셀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 사러 왔다가 뭐 사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면적은 되게 넓지만 여기는 다른 매장보다 면적이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취급 제품 수라고 하는데, SQ라고 하는 SQ가 다른 데가 4만 개 이상인데 여기 4천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없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를 되게 제품 수가 작으니까 특화해서 하니까 가격을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얼 존 가면, 뭐 월마트 가면 양쪽 옆에 쫙 들어갔어요. 뭐 한 100개 되나 봐. 근데 여기는 8개? 10개밖에 안 돼요. 예. 근데 똑같은 양을 판다고 치면 여기는 한 종류당 더 200개를 파는데 여기는 20개를 팔 수 있는 거니까, 200개를 팔면 그만큼 뭐 볼륨 디스카운트 해올 거 아니야, 공급업체한테.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져요. 그래서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는 안 비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레이더조는 다 자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거 다 트레이더조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개발했으니까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체 제품, 자체 브랜드가, 우리나라도 왜 자체 브랜드 있는 대형마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체 브랜드가 85%가 자체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체 브랜드여서, 사실 맨 처음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여기 딱 갔을 때는 내가 찾으려고 했던 초콜릿이 없는 거예요. 하겐다스도 없고, 코카콜라도 없어요. 유명한 버드와이저도 없고, 처음에 갔는데, 이게 뭐지? 막 약간 우리 좌표만 있는 것 같고, 그냥 나왔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제품들 알고 보니까 너무 퀄리티도 좋고, 트레이더조 제품 브랜드가 붙으려면 인공 방부제, 인공 색소, 인공 감미료, 뭐 GMO 없애야 되고, MSG 없애야 되고, 트랜스 지방 없애야 되고, 뭐 포획 밀가루 없애야 되고, 더 까다로워요. 근데 가격이 더 싸.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사죠. 그쵸? 제품 좋고.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거 갖고 이거 너무 재밌는 제품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그 밑에 꼬다리에 초콜릿 들어있는 거 기억나세요? 저 그거 먹으려고 먹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과자는 꼬다리만을 모아놓은 과자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초콜릿이 이런 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놨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칙하게 했는지.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베이글이라고 있는데, 베이글 위에 이렇게 깨소금이 얹어 있는데, 왜 우리도 왜 소보루빵 위만 이렇게 떼먹잖아요. 맛있으니까. 요것도 사람들이 베이글에 위에 양념만 떼먹는 걸 이 사람들이 차가 나서 그걸 모아서 양념만 만들었어. 그래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everything's but the bagel. 그래서 베이글만 없는, 빵만 없는 양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트 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렇게 정말 독창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냉동 김밥도 엄청 히트 쳤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약간 한국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이런 혁신적 생각을 못했지? 라고 약간 반성했어요. 근데 우린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면 김밥이라 하면 바야흐로 모름지기 프레시하게 그 자리에서 따야 돼. 참기름 착석 바르고. 어머, 이걸 어떻게 원래 생각을 했지? 오히려 아웃오브 박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냉동김밥 다 만들 수 있는데 거기 패키지를 보면 이거를 그냥 먹어도 렌즈에 먹어도 좋은데 이게 남았다 치면 계란을 풀어서 계란을 이렇게 말아서 후라이팬에 구우라는 거 이렇게 튀겨서 그럼 약간 정서가 우리 정서잖아. 그래서 어머 얘네들 제품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지만 너무 디테일하다. 어떻게 남으면 차가워지면 그거를 계란물을 입혀갖고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기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제품을 문화를 아는 거야. K 문화, 음식 문화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의 냉동김밥이나 불닭볶음면 등 K푸드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일단 이제 트레더조 경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트레더조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그 한국 음식이 갈비 있었고, 고추장이 그때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전, 요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호떡 나오고, 떡볶이 나오고, 주먹밥이 나오고, 잡채가 나오고, 잡채밥이 나오고, 김치 나오고, 고추장도 또 다른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빔국수, 가 나오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고추장도 고추장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이거를 뭐 레드페퍼 페이스트라고 안 하고 그리고 비빔국수도 BIBIM 비빔국수 이렇게 써요. 심지어 주먹밥은 그 어려운 거를 주먹밥 영어 스펠링 그대로 해요. 그래서 트레더조에 정말 저는 되게 정말 이렇게 약간 찬미가 나오는 건 뭐냐면 저는 외국 사람들이 트레더조 와갖고, I'm looking for 김밥, I'm looking 비빔국수 이러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어쨌거나 우리나라 말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트레더조가 그것도 하나 굉장히 잘 하는 포인트다. 그리고 점점점 한국 제품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냉동 제품 칸에 중국, 일본, 타이, 그다음 타이완 이런 음식이 쭉 있거든요. 인도존이 사실 제일 커요. 근데 아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사실 김밥도 틱톡에서 유명해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더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맛 없을 거라고 안 먹었어요. 저도 이거 맛 없을 거다. 싸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먹죠. 네.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3불 99. 제 햄버거 먹으려고 그러면 8불 99 이렇게 줘야 돼요. 진짜 불닭볶음면도 이제 슈퍼마켓 가면 한국 슈퍼도 엄청 진열했고 사실 월마트 가도 불닭볶음면 이렇게 막 할인 판매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와 우리나라 음식이 진짜 많다. 인기가 많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트레이더 조에 방문하시는 사람들 유형이 일반 마트와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조가 애초에 시작할 때도 우리의 타겟은 오버 에듀케이티드, 언더페이드. 말은 뭐냐면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약간 가치지향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그런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뭐 유기농도 비싼 그런 마트 있거든요. 근데 트레더조 유기농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공 감미료 안 쓰고 색소 안 쓰고 뭐 GMO 안 쓰고 그러니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못 쓰는 사람들? 이게 이제 애초에 그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트레더조의 고객이 다른 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품도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여기도 이거 다크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퀄리티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아무 초콜릿이 아니라 다크 초콜릿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똑같은 제품이어도 여기는 인공색소를 안 써. 그러면은 저라면 이걸 더 사러 오거든요. 그래서 트레더조의 고객이 조금 더 제품 하나하나 뜯어보는 사람, 환경이나 건강 더 생각하는 사람,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활용백도 트레더조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래요. 이런 헝겊. 그 다음에 비닐백도 가장 먼저 없앤 것도 트레더조고. 그러니까 약간 내가 트레더조에서 장 봤어 이러면 넌 좀 다른 사람? 약간 또 힙한 사람이라고. 요새는 이제 트레더조가 새로 막 문화 만들어가니까 트레더조에서 장 봤어. 이게 약간의 자랑거리야. 나 월마트에서 장 봤어. 이러면 그걸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 지난주에 트레더조 갔어. 뭐 샀어? 이렇게 물어보고 넌 좀 환경 생각하네? 뭐 아니면 넌 정말 힙하네? 이런 게 딱 있어요. 트레이더 조는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나요? 그러니까 트레더조는 1호점이 196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캘리포니아에
50년 정도 됐죠. 근데 그런 기조, 그러니까 자체 제품, 자체 브랜드가 주인 거, 그 다음에 고객 감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매장은 작고, 그 다음에, 품목 가짓수는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거는 똑같아요. 50년 동안. 똑같고, 매장 수가, 300개 될 때까지는 사람들 잘 몰랐어요. 90년대까지도. 근데 2000년도 들어오고, 특히 코로나 전후로 확 커진 것 같고, 또 하나는 틱톡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SNS가. 그래서, 아무리 예전에는 트레더조 아는 사람만 갔다 그러면 이게 힙해진 거는 틱톡 나오면서 막 김밥 아니면 무슨 팬케이크, 무슨 보바 키트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미니 토트백 이런 것들 SNS랑 연결되고 코로나 연결되고 해서 그때 완전히 확 퍼져갖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막 들어왔어요. 예. 여태껏 트레더조가 싸워왔던 게 누적이 돼서 이게 팍 터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하루아침 무슨 내가 마케팅을 해야지라는 것도 아니고 트레더조는 자체적으로 SNS를 되게 못해요. 별로 하는 거 없어요. 다 입소문은 본인들이 내는 거야. 여기는 우리나라 뭐 인플루언서라고 막 돈 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자발적인 그런 SNS 확산, 바이럴 이렇게 돼서 됐고 트레더조 같은 경우는 막 제품이 연속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단종, 품절이 되게 자주 돼요. 그러니까 막 SNS에서 이거 빨리 가서 사. 그리고 아니면 난 샀으니까 막 플렉스라 그러잖아. 내가 샀어. 막 올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쟁겨놓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 조같이 우리나라의 오프라인 매장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게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다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사람들 쇼핑을 하죠. 근데 미국도 똑같이 아마존으로 사요. 트레더조 고객들이 다른 매장, 월마트나 다른 매장 가는 고객보다 소셜을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래요. 아마존에서 더 많이 사는 친구래요. 근데도 힘들게 트레더조에 와요. 그래서 온라인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막 대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주는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매장을 가면, 특히 편의점 가면 차별화가 없어요. 그냥 1+1을 어디서 하느냐에 달라지지, 제가 왜 여길 가지?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뭐 할인하니까 가고.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말 시키면 말 시키지 마. 근데 나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스몰톡이 뭐 다 통한다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객을 감동시키는 포인트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사고 한 봉지 샀는데 집에 오면 하나가 막 멍들었고 썩어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미리미리 좀 골라내거나 아니면 계산원이 하면서 이거 멍들었네 하고 빼주면 감동이거든요. 그럼 거기 더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내해 준 직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직원이 없고, 리테일 미디어가 이렇게 있어서 번쩍번쩍 전광판 있고, 그러면 그게 판매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트레더조에 있으면 직원이 옆에서 있고, 직원이 물론 노동 하고 인건비는 들겠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셀링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 사러 왔는데, 내가 파 사러 왔어. 파를 막 사는데, 그런 얘기예요. 파가 지난주에는 안 들어왔더라. 그래서, 요번에 허리케인 때문에 안 들어왔어. 사실 근데 이게 요번에 다음에, 또 안 들어올지도 몰라. 정말 이렇게 불안정하게 공급이 돼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하다가, 근데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우린 파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는 파를 많이 사다가, 얼려놔 이렇게 쫑쫑 썰어서 그걸 이제 미국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어머 나는 그런 걸 몰랐어 그러면서 하나 살 걸 막 5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셀링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고용하는 거를 그걸 인건비라고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더 사실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수익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 요게 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것도 얘기하고 드리고 싶어요. 가격 경쟁력 그 이외에 좀 차별을 줘야 되고 싶은데, 어쨌거나 지금은 1+1이 이제 좀 된다면, 저 사실 1인 가구인데 1+1 되게 싫어요. 일단은 똑같은 만두 2번 먹기 싫고, 그래서 왜 만두랑 좀 예를 들면은 양념 간장이랑 같이 한달지. 저는 이제 단백질
주스가 아니라 단백질 우유 이런 걸 먹는데 그거 1+1 싫거든요. 전 단백질 그거랑 뭐 아니면 단백질 바 이렇게 좀 1+1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급자 위주로 같은 제조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거랑 이거랑 1+1 하고 싶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약간 소비자 고객 관점에서 좀 그런 1+1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트레더조가 사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막 고객 감동 포인트도 있고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런데 제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놀랬던 건 뭐냐면 시스템이 되게 잘 받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랬던 거는 뭐냐면 캐셔, 계산원만 하는 직원이 따로 없고, 진열하는 직원이 따로 없어요. 1시간 단위로 순환해요. 1시간 캐셔하고, 1시간 진열하고, 1시간 캐셔하고, 1시간 진열하고. 근데 창업자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진열만 계속하면, 아니, 계산만 계속하면 한 손만 계속 써요. 한 근육만. 그러면 부상 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삐뚤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계산하게 되면 또 계속 말하면 이게 사실 감정노동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하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시스템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인간적 활용.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사람을 정말 사람 대접해 가면서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 관리 요원이 따로 없어요. 카트 담당, 카트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있으면 막 모아놔야 되잖아요. 카트 정리 요원이 따로 없고, 저희가 다 제비 뽑아서 해요. 1시간만 해요, 그 대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요번에 여름에도 왜 온열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 있고. 그냥 하루에 1시간 돌아가면서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약간 뭐 층이 나눠졌달까? 그래서 뭐 계산원보다 약간 좀 더 하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뭐 진열하는 사람이나 뭐 계산원이나 뭐 창고 정리나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의 인간적 활용? 예, 그 시스템에서도 좀 차이가 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구글 포함해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에서 30년 있게 이제 일을 하고, 또 구글 레이오프 대에서 한 18개월을 육체, 몸을 쓰면서, 트레더조나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몸을 쓰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왜 우리 직장을 다니다가, 이게 명함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조금은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갖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트레더조 경험은 제가 사실은 레이오프 되는 건 뭐 계획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제가 트레더조에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물론 책도 한 3권을 넘게 썼고, 근데 제가 뭐 마케팅을 제가 박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는 다르게 팝니다라는 마케팅 경영서적을 썼어요. 제가 트레더조에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심지어 레이오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가 마케팅 서적을 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인이 정말 계획해서라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없다가 될 수 있어서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